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9월 23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트위치, 이프랜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말이 빨라지면은 채팅으로 워워 해주시면은 제가 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진행했었던 라이브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거나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보실 수 있는 무편집본 업로드했고 지금 요 무료로 그냥 보실 수 있는 편집본을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지난주에 리뷰를 했었던 비밀의 언덕 그리고 닌자 터틀 뮤턴트 대소동 요 두 작품을 이렇게 떼서 따로 짧은 클립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시라고 해서 지난 방송 이후에 어떤 작품들을 봤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 4작품을 봤는데 지금 여기는 3개밖에 없죠. 어제 봤던 게 대부 1편을 봤고요. 그거는 요 뉴스레터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본 작품이라서 지금 여기는 없지만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무빙이 별점이 높네요라고 하는데 무빙 재밌는데? 무빙 엄청 재밌게 봤는데? 근데 좋은 점이 있었고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리뷰할 때 제가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극장 상영작 중에서는 그란투리스모를 감상을 했습니다. 그란투리스모라고 하면은 게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익숙한 타이틀이죠.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인 레이싱 게임을 소재로 하고 있고요. 엑스박스 독점 레이싱 게임으로 나온 호라이즌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좀 아케이드성을 강조를 해서 누구나 패드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으로 나오고 있는 그란투리스모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굉장히 정교한 조작을 요구로 하는 그런 작품이죠. 게임이었죠. 그래서 패드로 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고 대부분 그란투리스모를 좀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그 레이싱 장비들을 구매를 해서 게임을 많이들 하시는 그런 게임입니다. 옛날부터 이 그란투리스모라 하면은 사실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 CG도 그렇고 아니면 조작성도 그렇고 굉장히 정교한 거를 자랑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차량 그래픽만 놓고 보면은 이게 실제 차량을 촬영을 한 건지 아니면 CG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현 세대에 와서 그렇다가 아니라 이전 세대부터 이미 그 정도 고퀄리티의 기술을 구현한 그런 작품이라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교한 조작을 요구로 하기 때문에 매니아들만 100%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정교함을 요구로 하는 그 게임이다 보니까 글로벌 랭커들을 모아서 실제 레이싱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소니와 닛산의 합작으로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요.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던 한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휠로 하면은 조작감이 오히려 더 극악이었다라고 하는데 저 극악이었다라고 하는 게 게임이라고 하면은 대충대충 해도 좀 어느 정도 보정이 좀 들어가가지고 좀 알아서 좀 잘 가고 이런 맛도 있어야 되는데 정말 정교하게 가다 보니까 더 힘든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운전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저희 일반 자동차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그 승용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레이싱카를 운전해 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레이싱카랑 비교를 했을 때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래도 좀 레이싱카 조작감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좀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가 몰고 있는 일반 승용차도 그 핸들에 보정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 뭐 파워 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마도 실제 레이싱카를 기준으로 했다면은 카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레이싱카 운전 경험도 없고요. 그란투리스모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런 제 뇌피셜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왜 이런 뇌피셜로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 조작감보다 많이 차이가 난다면은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나올 수가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닛산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정말 레이싱 선수를 키워보자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나올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아, 레이싱카의 조작감이랑은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에서 저희 내피셜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란투리스모 하려고 레이싱 휠이랑 쉬프트 샀다가 유로 트럭만 했다. 이런 분들 많죠. 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행사로 점심에 맛있는 갈비 뜯고 2차로 그란투리스모를 이제 단체 관람을 했는데 처음에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난주 개봉작 중에서 딱히 회사 사람들한테 아, 이거 신작인데 볼만합니다 라고 추천을 해줄 수 있는 만한 작품이 사실 이 그란투리스모 밖에 없었고 제 감에 그냥 아, 이거 보려면은 그냥 4D로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뭐 회사 돈인데 뭐 우리 그란투리스모 4D로 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갔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회사 사람들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요 별점을 준 것만 해도 알 수 있듯이 저는 그냥 그랬어요. 의외로 부서분들이 되게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레이싱 장면 같은 경우는 역전을 하고 막 이런 씬에서 박수도 막 치고 막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부서 사람들이. 그리고 보고 나왔는데 저는 약간 눈치가 보였거든요. 제가 보자고 했는데 일단 내가 그냥 그러니까 아,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그냥 그랬으면은 괜히 원망 듣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퇴장할 때 약간 눈치 보면서 퇴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봤으면 후회할 뻔했다면서 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시름을 놨습니다. 제가 그냥 그랬던 것과는 별개로 부서분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소니에서 나온 게임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작사도 소니가 제작을 했겠죠. 그래서 이 작품 전반적으로 소재가 된 게임부터가 소니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장비들 같은 경우도 다 소니 제품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PPL성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영화라고 봐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PPL 영화야? 마케팅 영화야? 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낮게 잘 찍었어요. 그거를 의식을 안 하고 보면은 아예 모르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티 안 나게 그런 것들을 많이 섞어 넣어가지고 아, 요 정도면은 좀 성공한 마케팅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은 닐 블롬캠프 감독이고요. 디스트릭트 9이 대표작이죠. 그런데 디스트릭트 9 이후에 제작한 많은 영화들이 혹평을 면치 못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그란투리스모를 제작을 한다고 했을 때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희 부서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난하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일 관객 수가 지금 가문의 영광 리턴즈에 밀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별로일 지언정, 야 이게 가문의 영광 리턴즈랑 비빌 건가 싶은데, 야 지금 보면요, 어제자인 금요일 기준인데 1일 관객 수 1위가 잠이고요. 이건 뭐 당연한 결과죠. 잠이고 2위가 가문의 영광 리턴즈예요. 야 이거 환장하겠다 진짜. 뒷목 잡히네. 그리고 3위가 그란투리스모입니다. 야, 이거 밀린다는 게 사실이네. 그리고 그 전날을 보겠습니다. 목요일. 목요일도 1, 2, 3위가 똑같습니다. 1위 잠, 2위 가문의 영광 리턴즈, 3위 그란투리스모. 자, 그리고 수요일. 수요일이 이 그란투리스모 개봉 첫날이었는데, 이날은 1위 탈환까지는 못했고, 그란투리스모가 2위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영광이 개봉한 목요일에 바로 가문의 영광이 2위로 치고 올라오고 그 뒤로 이제 2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평일 기준이고요. 자정이 지나고 나서 발표되는 9월 23일자 오늘자 1일 관객수 집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야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가문의 영광이 밀렸다라고 하니까 내심 좀 씁쓸하네요. 그 정도의 작품은 아닌데 그죠? 씁쓸합니다. 자, 시놉시스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소니와 닛산이 합작을 해서 그란투리스모 랭커들을 실제 레이싱 게임에 좀 보내면 어떨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던 잔 마든 보로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요 잔 마든보로라는 실존 인물의 역할은 아치메덱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이게 필모를 찾아보니까 잘 없어요. 솔직히 연기력 같은 것들은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끝나고 나서 실존 인물들의 그 사진이랑 그리고 영화상의 사진 같은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샷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걸 보니까 이 잔 마든보로랑 이 아치메덱 배우랑 굉장히 닮았더라고요.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 작품에서 보여준 모습만 따지자면은 특별히 뭐 잘했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라고 해서 막 특별히 뭐 못했다라고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냥 무난하게 이 배역을 소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실존 인물과의 싱크로율만 따지면은 굉장히 잘 재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 마든보로라는 인물을 이제 조력해주는 조력자 역할로 두 명이 나오는데, 스승 역할을 하는 배우가 데이비드 하버. 데이비드 하버가 누구냐면은 요분입니다. 데이비드 하버, 요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낯설 수가 있는데, 우리 그 블랙 위도우에서 레드 가디언을 연기했던 요 배우 하면 약간 익숙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대표작이 헬보이인데, 헬보이에서는 분장을 하고 나오는 바람에 그냥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많이 티가 안 나긴 하지만, 요 MCU에서 레드 가디언을 연기했던 이 배우라고 하면은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배우를 처음 접했던 작품이 요 블랙 위도우를 통해서 접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덩치 큰 액션 배우라는 이미지만 있었는데, 이 작품에서 보니까 감정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배우가 단순히 액션 배우로만 치부하기에는 연기력도 뒷받침이 되는 배우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력적인 만족도는 이 작품에서 나온 배우들 중에서 이 데이비드 하버 배우의 연기력이 제일 만족스러웠습니다. 너무 잘해줬고, 이제 올랜드 블룸 요 배우가 나오는데, 요 배우는 이제 닛산에 소속되어 있는 인물로 나오는데, 닛산의 제가 봤을 때 한 마케팅 담당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최대한 성공을 시켜가지고 외부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로 나오는데, 이제 극 중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이제 주인공 입장에서는 부당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좋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들을 포장을 한다든가, 뭐 주로 요런 일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빌런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 중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좀 포장이 잘 돼가지고 대회에 비춰지는데,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면은 되게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하버가 연기한 인물은 참스승, 겉으로는 틱틱거리지만 정말 선수가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참스승의 이미지라면은, 이 올랜드 블룸이 연기한 인물은 어느 정도 좀 대외적인 마케팅 이미지도 좀 챙기는 그런 인물이 되겠는데, 이 두 조력자가 조화를 이루면서 좀 극의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화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실화에서 따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야, 저게 말이 돼?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야, 실화라고 하니까 뭐 딱히 할 말은 없는? 그런, 어쩌면은 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실화를 영화로 옮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실존 인물의 일대기가 정말 이 영화처럼 따라갔다면은 정말 극적이고, 야, 진짜 이게 말이 돼 싶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문제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 이야기가 그 좀 밋밋해요. 뭔가 밋밋해요. 그래서 극이 진행되고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될 때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좀 줄여도 되는데 이거 언제 끝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쇄시켜주는 요소가 레이싱 장면에 있어요. 아니 뭐 레이싱 장면이 다 레이싱 장면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좋은 레이싱 영화들에서 수많은 박진감 넘치는 레이싱 씬들을 많이 봐왔어요. 포드 vs 페라리 뭐 이런 작품에서도 그렇고, 정말 좋은 작품들에서 잘 구현해낸 레이싱 장면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레이싱 장면이 앞만 좋아봤자 뭐 한 그 정도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게임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연출들을 이 레이싱 씬에 접목해서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주인공 차량이 순위가 몇 위인가 이런 것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AR처럼 해서 이렇게 실제 화면 위에 CG로 이렇게 막 띄워준다든가, 아니면은 영화 중간중간에 게임 그 장면과 좀 교차 편집을 해서 되게 현실감 넘치게 좀 연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포스터 보면은 실제 게임을 하고 있는 인물과 레이싱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반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레이싱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게임을 하고 있는 주인공의 시점으로 되게 멋있게 연출이 쫙 되면서 넘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얘가 그 그란투리스모 랭커니까 이제 선발이 됐겠죠. 실제 이 게임에서 자기가 그 습득했었던 노하우들을 그 게임에서만 달리던 그 트랙에서 실제 달리면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걸 보면서 주는 그런 쾌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연출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레이싱 씬만큼은 정말 깔 데가 없습니다. 너무 신선하게 잘 연출을 했고, 다만 극중 이야기가 전개가 될 때 지루하기 때문에 찬물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좀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을 보시려면은 4DX관에서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4DX에 갔다고만 하면은 항상 실망을 하고 나와가지고 웬만해서는 4DX를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회사 돈으로 보는 거니까 비싼 상영관에서 봐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4DX관을 예매해서 봤는데, 야, 간만에 돈값하는 4DX 효과를 체험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레이싱 과정에서 뭐 의자가 뭐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 구현을 해놨고요. 저희 부서분들이 제일 좋아하셨던 게, 이게 레이싱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비가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천정에서 진짜 비처럼 막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진 건 아니고 수증기 안개처럼 이렇게 물방울들을 싹 이렇게 좀 미스트처럼 뿌려주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뿌려주니까 막 이렇게 영화상에서 실제 이렇게 레이싱 중에 비가 내리는데 실제 사람들 얼굴에도 약간 촉촉하게 이렇게 비를 뿌려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뿌듯했고, 저도 요 정도면 너무 과하지도 않고 좀 거부감 없게 적절하게 좀 물을 잘 뿌려줬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4DX 효과는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일단 그 3D를 지원해주는 작품은 아니라서 그 3D 안경 없이 그냥 4DX 체어에만 앉아가지고 4DX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크린X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벽면에도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솔직히 그 스크린X 효과는 사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총평을 하자면은,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전개는 다소 아쉬웠지만 게임을 소재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레이싱 연출들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사족을 좀 달아보자면은, 이렇게 게임을 소재로 한 연출을 그 실사 영화에 훌륭하게 녹여낸 케이스가 지금 요 그란투리스모라는 작품을 통해서 구현이 됐으니까요. 요걸 보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이버 포뮬러의 실사화가 머지 않았겠구나. 그 일본 사람들 그 실사화라면 환장을 하는데, 그란투리스모를 이 정도로 좀 구현을 했으면은 사이버 포뮬러도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마음먹기의 문제가 아닐까,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뭐 원피스 같은 것들도 실사화가 되는 이 마당에 사이버 포뮬러 어떻게 실사화 못 하겠습니까? 그죠? 충분히 할 수 있다. 레이싱 장면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이 그란투리스모 보시면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야, 이 정도 게임 연출을 자연스럽게 녹아낼 정도면은 사이버 포뮬러를 이렇게 실사화하는 거는 문제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실사화를 할 때 한 가지 경고를 하자면은, 등장인물들 헤어스타일 요대로 하면은 죽여버릴 겁니다. 코스프레 하듯이 예머리 이런 거 그대로 가발 씌워가지고 코스프레물로 만들면 죽여버릴 겁니다. 아수라다 같은 요런 차량 디자인은 그대로 가져오되, 인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실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잘 좀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야, 근데 이거 기체 디자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 충분히 이 그란투리스모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요거 충분히 구현할 수 있어요. 진짜 이 그란투리스모에서 저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 사이버 포뮬러 실사화의 가능성을 봤어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란투리스모 만들어냈으면 이거 다 할 수 있어. 이거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아스라다 CPU 부분, 얘도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데, 다만
헤어스타일만은 현실과 타협을 해주세요. 네. 제작사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보는데 진입 장벽은 많이 낮아질 것 같다. 그리고 좀 보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주인공이 처음에 항상 방구석에서 그란투리스모만 맨날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아빠가 와가지고 좀 나가서 축구도 좀 하고 해라. 맨날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냐. 생산적인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니와 닛산이 합작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이야기가 갔을 때도 아빠는 반대를 합니다. 아니, 너는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던 애야. 그런 애가 무슨 저 자동차를 타서 레이싱을 한다는 소리냐.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그 상술에 놀아나는 거다라고 하면서 엄청 반대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이 주인공이 레이싱 그 선수로서 승승장구를 하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미안했다, 뭐 널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한 시대를 지나면서도 수많은 직업들이 새로 생기고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직업이 저희 다음 세대에서는 생겨날 수도 있고, 저희 세대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직업이 저희 자식 세대에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절충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순 내 판단에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분야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누군가가 한다라고 했을 때, 에이, 저거 안 돼. 그거 안 돼, 안 돼. 야, 그걸로 무슨 밥벌이를 한다 그래. 이런 식으로 너무 질에 폄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란투리스모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주인공은 결과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현실에서는 좀 개척이 필요한 그 신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신규 직업에 대해서는 이런 영화에서 그려지듯이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것들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레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만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심정을 제가 뭐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래도 한 번은 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와 좀 대화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정작 저만 해도 나중에 애가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질문들을 부모들은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석적으로 하는 대답이, 에이, 뭐 애가 원하는 거 해야죠, 애가 하고 싶은 거 해야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진짜 애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해서 나는 생판 모르는 거를 들고 왔을 때, 아니면은 내 생각에 저건 안 될 것 같다, 아니면 고생길이 열려 있다라는 그 직업을 우리 애가 들고 왔을 때, 나는 현실적으로 반대 안 할 자신이 있나? 저는 좀 아직까지는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나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중에 가서는 나도 반대를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반대를 할 땐 하더라도 제가 하려는 게 뭔지 진짜로 관심 있게 같이 지켜봐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요즘 꼰대력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 작품을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리스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무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제작 무빙을 끝까지 다 봤습니다. 드라마 시리즈 같은 경우는 끝까지 다 보고 나서 이제 소감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20부작 완결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작비 650억. 한국 드라마 역대 제작비를 갱신을 했죠. 원래는 아스달 연대기였는데 요 무빙이 갱신을 했고, 이따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가 되면은 또 이렇게 한번 갈아엎어질 예정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요 무빙이 한국 드라마 역대 최고 제작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CG도 그렇고 캐스팅도 그렇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스트리밍 서비스도 되고 있습니다. 강풀 작가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원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연재가 됐었고, 연재 당시에 저도 봤는데 솔직히 요 무빙을 볼 때는 전체적인 그 컨셉만 제 기억에 남아있고, 구체적으로 이 인물이 원작에서 뭐 어땠고, 이 인물이 원작에 나왔고 안 나왔고, 이런 디테일들은 제 기억에서 다 사라진 상태에서 봤는데, 최근에 원작을 보셨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봤었던 디테일들이 다 기억에 있는 분들은 좀 더 재밌게 보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어떤 굵직한 컨셉들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감상을 했습니다. 요 작품이 공개가 되고 나서 세웠던 업적들을 쭉 나열을 해보자면은 OTT 종합 화제성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이 무빙이 공개가 되고 나서 디즈니 플러스 이용자 수는 무려 48%나 증가가 했고 신규 가입자 수가 14만 명이나 몰렸습니다. 물론 연관 회원권 할인 이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백날 할인을 해봤자 사람들을 끌 수 있는 킬러 컨텐츠가 없으면은 뭐 백날 할인을 해봤자 누가 그 돈 쓰겠어요? 그런데 무빙이 있으니까 무빙 보고 싶었는데 할인도 한다는데 이 김에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가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빙 효과를 톡톡히 봤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무빙의 가장 큰 업적은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작품 제작은 이제 하지 않겠다, 철수하겠다, 뭐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 무빙이 공개된 이후에 그 전까지는 그런 루머가 있다라고 할 때 아무 얘기도 없다가 무빙이 흥행한 이후에 한국 철수설 그런 거 사실 무근이에요라고 갑자기 절레절레 한국 그 철수하는 거 소문 사실 아니에요. 이게 하필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은 무빙의 흥행을 보면서 생각을 바꾼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가장 큰 업적이 아닌가, 무빙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놉시스는요,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과거의 아픈 비밀을 숨긴 채 살아온 부모들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닥치는 거대한 위협에 맞서는 초능력 휴먼 액션 시리즈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부작으로 굉장히 호흡이 긴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이거는 회차별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무빙이 되게 독특한 게 어떤 회차들은 묶어서 따로 똑 떼어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있는 회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구아는 이제 이미영과 김두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10화 11화 장주원과 황지희의 이야기를 다루는 요 10화 11화 요 에피소드들은 따로 똑 떼어서 평가를 해도 괜찮을 만큼의 그 회차 그 자체로도 완성도를 가지는 그런 에피소드라서 그렇게 좀 따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나오던 에피소드가 재밌고 갈수록 좀 힘겹습니다라고 하는데 저 평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인 제 감상은 인물들의 전사를 다루는 회차들은 다 좋았어요. 다 좋았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합쳐지는 구간에서 좀 삐끗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효주 배우가 연기하는 이미연 캐릭터, 그리고 조인성이 연기하는 김두식 캐릭터의 그 로맨스를 다룬 파라구아 굉장히 좋았고요. 류승룡 배우가 연기하는 장주원, 그리고 곽선현 배우가 연기하는 황지희의 로맨스를 다룬 10화 11화 굉장히 좋았습니다. 솔직히 이 10화 11화가 이 무빙 회차 통틀어서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회차고, 이 회차만 떼놓고서 별점을 주라면 4.5개? 정도로 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던 회차입니다. 가장 큰 문제인 우리 차태현 배우가 연기하는 전개도 이 캐릭터는 그냥 없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그 번개 파워 한번 쓰는 거 빼놓고는 대체 이 캐릭터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 전기를 다룬다. 이 능력 자체는 너무 멋있는데 이 능력 활용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이 능력을 사용할 때 연출도 너무 유치하게 해버려가지고 그냥 오히려 그냥 그 극 전체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이 북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양동근 배우가 연기한 정준하, 그리고 김중희 배우가 연기한 그 박수맨, 림재석, 요런 캐릭터들의 전사도 너무 좋았습니다. 류승범 배우가 연기한 이 프랭크라는 인물도 이 인물만 똑 떼가지고 나중에 프리퀄로 하나 나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되게 매력있게 그려졌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 회차 다 뜯어가지고 이 회차는 내용이 이렇고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어떻고요,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런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짚어주는 회차들은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 극 전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념 간의 갈등, 아니면은 인물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 속에서도 따뜻한 그 시선을 잃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강풀 작가가 기본적으로 인류애가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작가기 때문에 극 전반적으로 이런 기조들을 깔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 시선 자체가 따뜻해요. 이 작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든 어떤 인물이 나오든 간에 일단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거는 베이스로 깔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갈등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들도 보면은 결국은 누구와 누가 부딪히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를 알고 보면은 사실은 서로가 별반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강풀 작가는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 무빙이라는 작품이 쭉 이어져 올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던 게 그래 뭐 이야기 따뜻한 거 알겠고 캐릭터 매력이 있는 거 알겠고 다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초능력자들이 나오고 초능력자들이 초능력 대결을 하는 작품인데 초능력을 사용하는 연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초능력에 대한 디테일한 설정들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이 극의 중후반부까지는 들어보세요. 그 초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초능력은 그냥 극을 만들기 위한 소재일 뿐이고 결국 이 무빙이라는 작품 안에서 중요한 거는 이 인물들이 어떤 서사를 만들어 가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거기에 있어서 뭐 초능력이 어떻게 지지고 볶고 뭐 초능력이 얼마나 뭐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쉴드를 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쉴드가 언제 무너졌냐? 마지막 회차까지 가서 20화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쉴드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허술한 이런 초능력의 설정들이 마지막에 가니까 이 해피엔딩을 위해서 약간 두루뭉술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이 허술한 설정들이 너무 표면 위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지금까지 잘 쌓여왔던 서사들마저도 후반의 몇 회차에 가서는 아예 무너져 버리는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집중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전후 관계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중후반까지는 쌓아온 서사들이 훌륭했고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충분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은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후반에 가서 서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는 신경 쓰이지 않고 있던 이런 디테일들이 하나둘 눈에 밟히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를 거대하게 유니버스를 만들 것 같았으면은 이 시즌 1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내버릴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열린 결말로 왜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시즌 1이 끝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시즌 2에 대한 어떤 포석을 열어놓고 아예 그 엔딩 자체도 그 포석이 열려 있는 상태로 좀 엔딩을 내놨으면 어땠을까? 왜냐면은 그러면은 후반부에 그 시즌 1의 엔딩을 위해서 너무 급하게 서사를 써 내려가기보다는 차라리 이 뒤에 서사가 좀 더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서사는 시즌 2에 기대하세요. 이렇게 아예 매듭을 안 짓고 끝내버리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작품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빙도 굳이 이렇게 시즌 1 안에서 엔딩을 낼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 뒤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쌓아왔던 좋은 이미지에 대비 후반부가 좀 많이 아쉬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서 시즌2 안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볼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기대감을 가지고 보긴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무빙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악의 하루라는 작품을 봤는데요. 굉장히 수상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독립 영화죠. 시놉시스는 늦여름 서촌의 어느 날 배우 지방생 은희는 연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길을 찾는 일본인 소설가 료헤이를 만난다. 말은 잘 안 통하지만 이상하게 대화가 이어지는 료헤이와 헤어진 후 은희는 드라마에 출연 중인 남자친구 현호를 만나러 촬영지인 남산으로 향한다. 그리고 같은 시간 한때 은희와 잠깐 만난 적이 있던 남자 운철은 은희가 남산에서 올린 트위터 멘션을 보고 은희를 찾아 남산으로 온다. 오늘 처음 본 남자, 지금 만나는 남자, 그리고 전에 만났던 남자까지 하루에 3명의 남자를 만나게 된 은희. 과연 이 하루의 끝은 해피엔딩일 수가 있을까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김종관 감독님이신데 과거 필모로 보니까 필모는 꽤 많은데 제가 본 작품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굳이 왜 이 감독을 찾아봤냐면은 전반적으로 작품의 결이 홍상수 감독의 연출들을 많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순한 맛 버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처음 만난 남자, 그리고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 옛날에 만났던 남자들을 그 하루 동안 다 마주치게 되면서 벌어지는 어떤 인간 군상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유쾌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한 번에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막 다니고 이런다는 게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마냥 밉게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한예리 배우가 너무 매력적으로 연기를 잘 해요. 극중 직업이 배우인 만큼 여러 가지 팔색조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각각의 남자를 대하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이 한예리 배우가 너무 사랑스럽게 소화를 함으로 해서 마냥 밉게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을 만나는 이 남산의 배경들도 너무 예쁘게 카메라에 잘 담았고요. 제가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영화 스크린샷 아무거나 하나 딱 찍어가지고 밑에 감성 문구 같은 거 하나 적어 놓으면은 충분히 인스타 감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남산의 풍경들을 너무 아름답게 잘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많이 든 생각은, 야, 저기서 산책하면서 커피 한잔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 재즈풍의 BGM들이 깔리는데, 이 BGM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잠자리에 들 때, 그 음악 들으면서 좀 자고 싶다라는 생각에 최악의 하루 뭐 BGM, 최악의 하루 OST 이런 검색어들로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좀 어려웠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상극들을 감독이 의도하기로는 이 료헤이라는 그 일본인 소설가의 이 소설 내용을 통해서 이게 좀 풀어내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뭐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보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제가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소설의 내용을 직접 말로 풀기도 하고 읽어내리기도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무과 감성의 이야기들이라서 지금 이 주인공이 겪고 있는 현실이랑 이걸 어떻게 좀 접목시켜야 되나, 내용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후반에 가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들을 잘 캐치를 하신 분들은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꼽을 만큼 그 의미를 잘 해석을 하셔가지고 좀 되게 좋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파임님이 최악의 하루 굉장히 재밌게 봤다고 하는데, 참고로 요 최악의 하루의 하이라이트는 이, 이 인물들이 다 만나는 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료헤이를 빼놓고 나머지 이 현 남자친구, 그리고 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 은희가 그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에 배우들의 연기들이 압권입니다. 너무 진짜 빵빵 터지면서 봤는데 어쨌든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대부를 봤습니다. 뭐 대부라고 하면은 범죄 영화 역사상 최고의 걸작이자 트릴로지 영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죠. 뭐 제가 여기서 미주알 고주알 이 작품이 어떻고 저떻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걸작으로 꼽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이제서야 봤고,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과거에도 몇 번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뭐 대학생 때가 마지막 시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초반에 나오는 결혼식 장면을 넘기지 못하고 껐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그때는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도 걸작인데 좀 봐야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한번 봤는데, 와, 그 대학생 때는 내가 왜 이걸 보기 힘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몰입감 있게 잘 봤습니다. 반면에 이 3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의 압박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별 5개를 주는 작품들은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싶은 그런 그 작품들을 한테 주는데, 이게, 대부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 별 4개를 줬다가, 제 기준에서는 별 4개도 굉장히 명작한테 주는 거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별 4개를 줬다가, 야, 어떻게 대부에게 만점을 안 줄 수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1972년 작이고요. 오래된 영화인 만큼 옛날 감성을 생각하시기도 쉬운데, 놀랍게도 72년 작인데 지금 봐도 뭐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그런 웅장함이라든지 비장함 같은 것들이 다 느껴지는 너무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보면서 그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었던, 뭐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몇 년 되긴 했는데, 그 아이리시맨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플레이 타임이 긴 걸로 유명한 작품이죠. 3시간 반, 플레이 타임이 3시간 반이에요. 저도 이거 한번 끊어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요 아이리시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어쨌든 요 작품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 대부를 먼저 보신 분들은 반대였겠죠. 요 아이리시맨을 보면서 그 대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가 다들 아시다시피 워낙에 걸작이다 보니까 좀 리메이크도 한번 해줄 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리메이크를 하되 각색 들어가지 말고 원작에 나왔던 시퀀스 그대로
연출 그대로 그냥 지금에 와서 최신 기술력을 통해서 한 번 더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안 되겠다. 그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마이클 콜레오네 요 양반입니다. 요 양반이 누구냐? 알파치노 배우가 되겠죠. 대부라는 작품 안에서 알파치노 배우의 그 포스는 지금 현 시대에 와서 그 어떤 누구가 연기를 해도 따라갈 수 없다. 이거는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리메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바로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카카님이 알파치노도 그렇고라고 하시는데 저것만 봐도 뭐 누구 이야기를 할 건지 알 것 같아요. 요 피터 콜레오네를 연기한 말론 브란도 요 배우 역시도 대체 불가죠. 포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대부에 대한 그 사전 지식이 걸작이다 이것만 있다 보니까 말론 브란도가 연기하는 비토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이 비토가 뭐 극 중에서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이끌어 나갈 줄 알았는데 초반에 총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얘가 극을 이끌어 가줘야 되는 거 아니었어? 벌써 총 맞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알파치노가 연기한 마이클 콜레오네의 성장기더라고요. 이 마이클 콜레오네가 어떻게 이 대부가 되어 가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그린 게 1편인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2편과 3편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클 콜레오네의 일대기를 그린 시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1편에서 이렇게 빌드업을 쌓은 거 보면은 아마도 2편과 3편에서도 그렇게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편의 마지막이 이 마이클 콜레오네가 조직을 접수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데 조직을 접수하는 그 과정의 연출이 조카의 대부가 되어 가는 그 과정과 다른 조직을 숙청하는 그런 그 과정을 동시에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는데 비장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1편이 끝나면서 들었던 생각은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이 작품을 봐왔는데 연달아서 2편을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뭐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이가 없고 제가 밤을 새더라도 다음날에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더라면 아마도 연달아서 2편을 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매력적으로 잘 봤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은 그 당시였으니까 명작이었고 그 당시였으니까 뭐 되게 재밌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봤었던 영웅본색이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부라는 작품은 지금에 와서 봐도 충분히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방송 이후에 어떤 작품들을 봤는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다 스킵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스킵을 하기에는 좋은 작품들이 많이 개봉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극장가를 노리고 1947 보스톤이 이제 개봉을 하는데요. 요거 시사회에 갔다 온 지인의 반응은 지금이 2023년인지 의심스럽다라는 반응을 할 정도로 굉장히 욕을 했는데 근데 이거 예고편 보셨어요, 여러분? 준비하면서 예고편 봤는데 의외로 보고 싶더라고요. 이거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인의 시사회 평만 듣고 좀 스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고편을 보고 나니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아마 요거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천박사의 테마연구소라는 작품이 개봉을 하는데 요 천박사 테마연구소라는 요 작품이 아마 뭐 미루어 짐작컨대 이번 추석 극장가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추석 극장가는 이런 가볍고 많이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들 볼 수 있는 작품이 흥행을 해요. 물론 이 1947 보스턴도 그런 작품일 것 같긴 한데 이것보다는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이 천박사 테마연구소가 이번 추석 극장가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지난 추석 극장가의 승자가 누구였죠? 공조2였죠? 그 결을 본다면은 요 천박사 테마연구소가 이번 추석 극장가의 승기를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강동원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연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좀 만화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무난하게 그냥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극장에서 볼 의향이 있고요. 시사회 호불호가 많이 가려고 있는 작품입니다. 요 거미집이라는 작품인데 이제 영화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배우들을 감금해가지고 촬영한 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빌론이 생각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너무 싫어하시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라도 저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OTT 공개 예정작을 한번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날 넷플릭스와 쿠팡 플레이에 영화 연애 소설이 공개가 됩니다. 차태현 배우가 나오는 그 작품이죠. 그 당시에 꽤 흥행했던 작품으로 기억하는데 요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드라마로 리메이크가 됐던 종이달의 일본 영화가 9월 27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영화 친구도 9월 27일 날 넷플릭스와 쿠팡 플레이에 공개가 됩니다. 어우, 친구 요거 뭐 기회 되면 다시 보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B급 영화 중에 화제작이죠. 코카인 베어가 9월 27일 날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영화 뉴스로는 시카리오 3편이 이제 작가 파업 사태로 중단이 됐다가 다시 제작이 시작이 됐다. 요런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이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요게 10월 25일 날 국내 개봉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요것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극장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다음 소위라는 작품이요. 영화평론가 협회상에서 다음 소위가 최우수 작품상에 등극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거 아직 봐야지 하면서 못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많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이와 같은 마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